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한 호화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이 처형당했습니다. 25조 원짜리 방공 사업에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겁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단 3분 만이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서한을 들이밀며 한국을 배제하라고 압박했고 영국은 점잖은 말투로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리야드 상공에 53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자랑이던 패트리엇은 34발만 막아냈고 19발이 그대로 도심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시민이 잠든 도시가 3분 안에 불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팀에 의해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중장이죠. 36년을 펜타곤에서 방공작전을 설계했습니다. 걸프전 당시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오는 와중에도 레이더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은 방산자문역이라는 이름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야드 포시즌스 호텔 최상층. 대리석 바닥은 지나치게 반들거렸고 섭씨 22도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식혔어요. 진한 커피 향과 고가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 엉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국제평가 회의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나라 안보가 가격표처럼 거래되는 밀실이었어요. 회의실 한쪽 끝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4명. 맨 앞은 강희현 대령이었어요. 40대 초반, 마른 체형에 군더더기 없는 근육형.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옆자리엔 윤태성 현장 수석. 50대 초반,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등과 손목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빽빽했어요. 정장보다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릴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엔 서민재 연구원이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30대 후반, 구겨진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눈밑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맨 뒤엔 오세준 법무관이 서류철 모서리를 맞추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30대 중반, 지나치게 단정한 가르마에 은퇴 안경. 존재감이 약했지만 뭔가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4사람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전장을 오래 통과해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승리를 이미 확신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제 옆자리엔 리처드 헤인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메이저 기업 대외 전략 총괄. 50대 초반 세련된 백발의 고급 시계, 정제된 미소.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상대를 거래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 옆엔 영국 측 사이먼 콜브룩. 40대 후반, 우아하고 차가운 화법. 점잖은 말투로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사우디 조달 차관 압둘 라흐만 알라세르. 50대 중반, 권위적이고 신중한 얼굴. 정치와 안보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해온 권력자였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알라세르 차관이 의사봉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망설임이었어요. 회의 시작 3분이 지났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방공팀의 25조 원 사업 입찰 자격을 이 시간부로 영구 박탈합니다. 의사봉이 대리석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총성처럼 회의실을 갈랐어요. 한국 테이블 끝에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윤태성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오세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서민재는 노트북 덮개를 내리며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강희현은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관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박탈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이었어요. 리처드 헤인스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한 장의 서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 레터헤드에 8명의 고위 인사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배제 권고 서한. 저는 그 이름들을 절반 이상 알고 있었어요.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 아이들 결혼식에 축전을 보낸 사람. 그 이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목을 자르는 칼날 위에 줄지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헤인스가 서한을 차관 코앞으로 밀어붙였어요.
차관님, 매우 유감스럽지만 워싱턴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국을 평가에 포함시킬 경우 내일 아침까지 리야드 주둔 미군 방공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차관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당연했죠. 미군 체계가 빠지면 사우디 수도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수백만 시민의 목숨을 인질로 잡은 거였어요. 헤인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뱀의 혀처럼 차가웠어요. 대각선 자리에서 와인잔이 찰그랑 부딪혔습니다. 사이먼 콜브룩이었어요. 우아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맹이라는 건 신뢰 위에 서는 겁니다. 실험 위에 서는 게 아니라요. 점잖은 말투였지만 내용은 비수였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동맹을 배신하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이 떨렸어요. 36년간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는데 이 양복쟁이들의 비열한 짓거리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팍에 달린 삼성 장군 배지는 이미 로비 회사 간판의 장식품이었어요. 콜브룩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친구들, 서운해하지 마시게. 기술력은 인정하니까. 다만 방산이라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자리에서 낮은 웃음이 났어요.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알 나세르 차관이 손짓을 했어요. 경호원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민재의 노트북 덮개를 거칠게 덮어버렸어요. 퇴장 강요였습니다. 25조 원짜리 사업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윤태성이 굵은 팔뚝에 힘을 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형광등 빛에 선명했어요. 오세준은 서류철을 천천히 닫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서민재는 노트북을 접으며도 한 번 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세 사람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만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희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강직한 턱선. 그의 등이 점점 멀어졌어요. 헤인스가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콜브룩은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다음 의제를 꺼내려 했어요.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퇴장하고 25조 원은 서방이 나눠먹는 깔끔한 각본. 저는 양복 안주머니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걸프전에서 움켜쥐었던 바로 그 손수건.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적어도 진짜 전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저는 그 판의 공범이었어요. 그런데 문고리를 잡으려던 강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3초쯤 머물렀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희현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어요. 강희현이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헤인스가 움찔했습니다. 콜브룩은 와인잔을 든 손을 공중에서 멈췄어요. 강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 옆에 세워져 있던 장비 케이스를 향해 걸어갔어요. 육중한 금속 케이스였습니다. 윤태성이 흘끗 고개를 들었어요. 오세준은 안경 너머로 강희현의 동선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늦게 반응했어요. 강희현은 그 케이스를 두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금속 모서리가 형광등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으로 그대로 집어던졌어요. 유리 상판이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번쩍 튀었어요. 고급스럽게 꾸며진 회의실이 순식간에 전장의 파편 현장처럼 바뀌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헤인스의 양복 위로 비처럼 쏟아졌어요. 알 나세르 차관의 커피잔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허리에 손을 가져갔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콜브룩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헤인스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숨소리마저 멎었어요. 파편 사이로 강희현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박혀드는 음성이었어요. 전쟁 장비는 서류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막으로 갑시다. 강희현의 시선이 헤인스를 관통했습니다. 위스키 잔을 쥔 손이 아니라 백악관 서한을 밀어넣은 그 손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36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장교를 만났습니다.
별 4개 장군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을 여럿 봤어요. 하지만 서방 방산업계 최정상급 로비스트들 앞에서 25조 원짜리 판을 물리적으로 엎어버린 군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헤인스의 양복 위로 유리가루가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알라세르 차관은 깨진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강희현을 올려다봤어요. 경호원들의 손이 여전히 허리춤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무게중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3분 전까지 이 방의 주인은 헤인스였습니다. 지금은 깨진 유리파편 위에 우뚝 선 한국 대령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 위에 헤인스의 커피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알코올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헤인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복 위에 유리가루를 털어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미치광이를 당장 체포해. 테러리스트야. 손가락으로 경호원들을 가리켰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강희현에게로 쏠렸어요. 손이 허리춤 권총집 위에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총구가 한국 대령의 가슴팍을 향할 상황이었습니다. 강희현은 경호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깨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고개를 돌려 알라세르 차관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차관의 얼굴은 아직 흑빛이었습니다. 헤인스의 협박에 한국을 내친 결정이 목에 걸려있는 표정이었어요. 강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알슬라이 사막으로 갑시다. 누가 봐도 3분 전에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 쇳덩이가 진짜인지 사막에서 붙어보면 압니다. 에어컨 밑에서 서류로 결판 낼 문제가 아닙니다. 헤인스의 뒷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방금 테러리스트로 체포하라고 소리쳤는데 경호원들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사우디 경호원들은 알라세르 차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명령하지 않으면 총구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헤인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헤인스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사이먼 콜브룩이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꺼내 들더니 화면을 알라세르 차관 쪽으로 돌렸어요. 기상위성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차관님, 보십시오. 현재 알슬라이 사막은 초속 30m의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콜브룩의 런던 억양이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국제평가 규정에 따르면 이 기상 조건에서의 야외 테스트는 불법입니다. 장비 손상과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사막 출입 자체가 금지 사항이죠. 콜브룩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법을 방패로 꺼내든 거였어요. 한국팀이 사막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두 번째 울타리를 친 겁니다. 헤인스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콜브룩의 화면을 가리키며 차관에게 압박을 걸었습니다. 차관님, 규정 위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사우디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서방의 더블 플레이였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인질로 잡고 영국이 법을 방패로 꺼내들었어요. 두 겹의 울타리가 한국팀을 에워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양복쟁이들은 전장에서는 겁쟁이지만 회의실에서는 발군이었습니다. 서류와 인맥으로 남의 나라 안보를 난도질하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였어요. 알라세르 차관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막행을 허락하고 싶어도 법이 막고 있었어요. 윤태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오세준은 서류처를 다시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선을 떨구고 있었어요. 판이 완전히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6년간 중동 방공 작전을 총괄하면서 수많은 현장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에어컨 밑에서 서류로 결판 낸 적이 없었어요. 사막에서, 바다에서, 영하의 고원에서, 쇳덩이는 현장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걸프전 때 스커드가 날아오는 와중에도 레이더 앞에 서 있던 제가 양복쟁이들의 서류 장난 때문에 의자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태웠어요. 헤인스의 어깨에 올라앉아 있던 유리가루가 눈에 밟혔습니다. 저 작은 파편 하나하나가 제 36년 굴력의 부끄러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에 헤인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보다 12살 어린 이 로비스트의 눈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일어서는지 감을 잡지 못한 거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의 수석 전략 고문이니까요.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제가 헤인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양복천으로 뼈가 만져졌어요. 이 사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 방공작전 총괄로서 명하건대 저는 의도적으로 현역 시절 직함을 꺼냈습니다. 전략 고문이 아니라 삼성 장군의 권위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당장 현장으로 간다. 헤인스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 나세르 차관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미국의 삼성 장군 출신이 미국의 로비스트를 짓누르며 사막행을 명령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관의 눈에서 마지막 저항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도 미제 무기의 결함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우디 군인 28명이 숨졌던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방의 양복쟁이들이 밀어넣는 서류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이 차관은 뼈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배제 통보서. 30분 전에 헤인스가 밀어넣었던 문서였습니다. 차관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춘 건 2초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두 조각으로 갈라진 통보서가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떨어졌습니다. 헤인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차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에게 손짓을 하더니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건네받았어요. 케이스 안에서 금색 인장이 박힌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격장 특별통행증. 차관이 펜을 집어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드는 소리가 회의실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헤인스가 헛웃음을 흘렸어요. 콜브룩은 디바이스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의 방패도 안보의 인질도 전부 박살이 났어요. 한국 대령이 케이스를 던져 물리적으로 판을 엎었고 미국의 노장이 자국의 로비스트를 짓눌러 마지막 빗장을 열었습니다. 알 나세르 차관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판의 좌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밀실에서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찢어지는 사막으로 넥타이를 맨 사기꾼들과 기름때 묻은 진짜들이 섭씨 55도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막행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콜브룩이 움직였습니다. 태세를 전환한 거였어요. 디바이스 화면에 사막 모래폭풍 정보를 띄우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우려하는 건 안전입니다. 극한 기상 조건에서의 야외 테스트는 국제 규정상 명백한 위반이며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투가 더 비열한 이유는 정중해서였어요. 노골적인 협박보다 점잖은 법리 포장이 사람을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알 나세르 차관이 다시 흔들렸어요. 방금 통행증에 서명했는데 또 다른 장벽이 생긴 겁니다. 강희현은 현장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서방은 법으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윤태성은 당장이라도 욕을 뱉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민재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강희현조차 이번엔 바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헤인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한 번 막혔으니 또 막힐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양복 안주머니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걸프전 때부터 들고 다녔던 그 손수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전쟁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사람 목을 조르는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 거의 배경처럼 서 있던 오세준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존재감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국제평가 규정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방금 깨진 유리 위에 다시 한번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헤인스가 움찔했어요. 조금 전 날아든 장비 케이스의 충격이 아직 몸에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오세준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입을 열었어요. 제3장 12조. 3등급 이상 극한 기상 상황에서의 시연은 국제방산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 최고 가산점 대상입니다. 한 글자도 더듬지 않았어요. 500페이지짜리 영문 규정집의 조항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한 겁니다. 헤인스의 눈이 커졌어요. 콜브룩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오세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칙 제7조 사항도 참조하시죠. 극한 기상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시연을 요청한 참가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콜브룩이 꺼내던 법의 방패가 정확히 법으로 박살이 난 거였어요. 헤인스가 규정집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오세준이 한 발 물러서며 규정집을 알라세르 차관 쪽으로 밀었어요. 차관님, 직접 확인하십시오. 불법은커녕 가산점입니다. 차관의 시선이 규정집 위에 멈췄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혼란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이 밀어넣었던 서류가 전부 이런 식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 얼마나 많은 조항을 왜곡당했는지 처음으로 자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헤인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규정 전체를 봐야지 한 조항만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오세준이 안경 너머로 헤인스를 쳐다봤어요. 그럼 전체를 보시죠.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제2장 8조 평가 환경의 자율성 보장. 제4장 15조 참가국의 시연 조건 선택권. 제6장 부칙 극한 환경 적응성의 우선 배점 기준.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오세준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콜브룩이 쌓아올린 법적 논리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콜브룩이 디바이스 화면을 껐어요. 더 이상 기상 정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헤인스는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36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법무관을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실무자가 서류 장난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라세르 차관이 규정집을 천천히 넘겼어요. 오세준이 말한 조항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문맥도 맞았습니다. 서방이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얼마나 많은 문서로 속여왔는지 차관은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강희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합법이면 이제 사막으로 가시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행 허가가 최종 확정됐어요. 회의실의 장난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쇳덩이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헤인스가 벽에 기댄 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콜브룩은 이미 자기 팀 엔지니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막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겼지만 사막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희현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윤태성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성이 장비 케이스를 집어들었어요. 서민재는 노트북을 닫고 오세준은 규정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사람이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회의실에서 이긴 게 아니라 회의실을 벗어난 겁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어요. 섭씨 55도, 초속 30m 모래폭풍. 그곳에서 누가 살아남는지가 진짜 답이 될 겁니다. 사막 테스트장에 도착하는 순간 회의실에서 쓰던 말과 표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살갗을 때리는 열기. 코 안으로 파고드는 모래. 시야를 갈아엎는 황갈색 바람.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던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인간다운 체면을 잃었어요. 헤인스의 값비싼 정장은 모래에 찢기듯 더러워졌습니다. 콜브룩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우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조차 우스웠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오래전 실제 전장과 계약용 전시장을 뒤섞어 살았던 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날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미국과 영국 장비 쪽 엔지니어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장비를 세팅해야 할 사람들이 장비를 던져둔 채 벙커로 도망쳤어요. 그들은 쇳덩이를 다뤄본 사람이 아니라 설명서를 관리해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곧 미군 레이더 장비에 경고등이 떴어요. 냉각 이상음이 들렸습니다. 끽. 금속 마찰음이 폭풍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걸프전에서도 들었던 소리거든요. 냉각팬이 모래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30초 후 레이더 측면 패널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에러 404. 시스템 전면 정지. 2억 달러짜리 미국의 자존심이 모래먼지 한 줌에 뻗어버린 겁니다.
냉각팬 필터가 사막 환경에 맞지 않는 규격이었어요. 36년간 중동 방공망을 설계한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보고서에 올렸어요.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필터 교체 대신 로비 자금을 늘리는 쪽을 선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붉은 불을 깜빡이며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헤인스가 통제 벙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건 천재지변이다. 평가 무효를 선언한다. 스피커를 통해 갈라진 목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뻔한 수법이었어요.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면 규정을 들먹여서 판을 없애는 겁니다. 리야드 회의실에서 한 번 먹히지 않았던 수법을 또 꺼내드는 뻔뻔함이었어요. 그때 벙커 출입구 쪽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는 판에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윤태성이었어요. 방진 마스크 하나만 얼굴에 걸치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철문을 밀었습니다. 굵은 팔뚝이 드러났어요. 화상 흉터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빽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천궁 발사대까지 30년을 쇠가루와 씨름한 흔적이었어요. 윤태성이 폭풍 속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어요. 마스크 위로 눈만 드러나 있었는데 그 눈이 찡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 세 번째 발자국. 윤태성이 55도 모래지옥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벙커 앞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헤인스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망쳐 들어온 미국 엔지니어들도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윤태성이 사격장 중앙에 세워진 천궁 발사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발사대 하단에 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윤태성이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모래를 퍼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금속 표면이 55도의 직사광선에 달궈져 있었을 텐데 화상 흉터 가득한 손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걷어내고 하부 패널을 열고 몸을 발사대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기어 들어간 겁니다. 폭풍이 거세지면 시야가 제로가 돼요. 그 안에서 뜨거운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맨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7분이 걸렸어요. 윤태성이 발사대 아래에서 기어 나왔을 때 마스크 아래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 있었어요. 새로운 화상이 기존 흉터 위에 겹쳐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손등을 작업복에 한번 쓱 문지르고는 벙커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준비 완료. 벙커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민재가 벙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의 엄지 신호가 모니터에 잡히자 서민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1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내려쳤어요. 한 번. 벙커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웅. 낮고 묵직한 울림이 모래 폭풍을 뚫고 퍼졌어요. 사격장 중앙 천궁 레이더 안테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30m의 모래 속에서 55도의 열기 한가운데서 미국 장비가 에러 404를 띄우고 뻗어버린 바로 그 환경에서 한국의 레이더가 눈을 떴어요. 안테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벙커 앞 모니터에 수치가 떴어요. 먼지 유입 제로. 냉각 시스템 정상. 탐지 범위 최대. 초록색 정상 표시 등이 화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2억 달러짜리 패트리엇이 모래 한 줌에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의 천궁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필터 하나의 차이였어요. 아니, 필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기계를 굴려본 사람과 에어컨 밑에서 엑셀만 두드린 사람의 차이였어요. 30년을 쇠가루와 화상 흉터로 살아온 기술자와 30년을 로비, 자금과 접대비로 살아온 로비스트의 차이였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헤인스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평가 무효를 외칠 명분이 사라진 거였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기네 패트리엇의 붉은 에러 화면과 한국 천궁의 초록 정상 화면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콜브룩은 디바이스를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기상위성 화면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모래 폭풍은 분명히 불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계만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벙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사격장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사우디 현지 레이더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파리스 알하킴. 60대 초반 노인은 평생 미국제 장비에 낀 모래를 닦아내며 서방 엔지니어들의 갑질을 견뎌온 바닥 실무자였어요. 파리스가 벙커 안 모니터를 훑어봤습니다. 패트리엇의 붉은 에러 화면. 천궁의 초록 정상 화면. 파리스의 시선이 초록 화면 위에 멈췄어요. 먼지 유입 제로. 냉각팬 정상 가동. 파리스가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쇠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30년이요. 파리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기계에 낀 모래를 닦아냈소. 필터를 갈아달라고 100번을 말했소. 매번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만 돌아왔지. 파리스가 모니터 앞에 선 미국 엔지니어들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파리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소. 진짜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을. 파리스의 손가락이 천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한국인들이요. 저게 진짜 쇳덩이를 다루는 놈들이요. 벙커 안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파리스가 말한 30년은 제 36년과 겹치는 시간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 보고서에 필터 교체를 건의할 때마다 돌아온 건 예산 삭감 통보였습니다. 그 예산은 로비 자금으로 갔어요. 파리스가 모래를 닦는 동안 저는 파티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막의 진짜 주인은 양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렌치를 든 노인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장비가 살아났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인스가 통제 벙커 마이크를 잡았어요. 표적 드론 속도를 마하 3으로 상향한다. 회피 기동을 최대 난이도로 설정한다. 사우디 통제 요원이 당혹한 얼굴로 알라세르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헤인스에게 사격장 운용 권한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헤인스가 다시 마이크를 움켜쥐었어요. 차관님, 공정한 평가를 원하신다면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QR했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간 것까지는 인정하되 실사격에서 바닥을 보여줄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마하 3은 초속 1000m가 넘는 속도입니다. 저도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강희현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벙커 구석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강희현이 헤인스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심드렁하게. 마하 3이요? 강희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진심으로 시시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마하 4로 올리시죠. 벙커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마하 4는 초속 1360m. 거의 모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속도를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헤인스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확신한 거였어요. 좋습니다. 마하 4. 사격이 재개됐습니다. 영국 BAE 체계가 먼저 나섰어요. 표적이 마하 4로 쏘아 올려지자 추적 레이더가 열기에 오버히트되며 화면이 꺼졌습니다. 요격률 제로. 콜브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스라엘 센서 체계. 적어도 센서가 사막 복사열에 눈이 멀었습니다. 요격탄이 허공으로 날아가 모래밭에 처박혔어요. 요격률 제로. 미국 PAC-3. 10발 중 7발만 명중했습니다. 요격률 70%. 헤인스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이 날씨에 마하 4를 100% 잡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70을 찍었으니 합격입니다. 뻔뻔했어요. 자기가 조건을 올려놓고 자기 무기가 무너지자 기준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통제 벙커 구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서민재였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벙커 바깥에서 소리가 터졌어요. 쏴! 파란 불기둥이 천궁 발사대에서 쏟아올랐습니다. 10발의 요격탄이 상공으로 솟구쳤어요. 벙커 모니터에 10개의 파란 점이 떴습니다. 그 위로 10개의 붉은 점이 마하 4로 회피 기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파란 점들이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표적을 뒤쫓는 게 아니라 표적이 갈 곳을 미리 읽고 기다리는 움직임이었어요. 첫 번째 충돌.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쇄적으로 소멸했어요. 5, 6, 7, 8, 9. 10번째. 마지막 붉은 점이 화면에서 증발했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요격률 100%. 10발 발사, 10발 명중.
벙커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어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헤인스의 목소리가 벙커를 찢었습니다. 조작이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찍었어요. 한국 놈들이 서버를 해킹한 거야. 차관님, 즉시 네트워크 로그를 압수해야 합니다. 헤인스의 음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기 무기가 70%를 찍었을 때는 합격이라고 외치던 입이 한국이 100%를 찍자 해킹이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는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그때 벙커 철문이 발길에 차이며 열렸어요. 모래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태성이 서 있었어요. 방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쇠덩이 파편. 방금 요격된 표적 드론의 잔해였어요. 금속 표면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벙커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헤인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파편을 헤인스의 구두 발밑에 휙 던졌어요. 쨍랑. 쇠조각이 구두코를 때렸습니다. 헤인스가 뒷걸음질 쳤어요. 윤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헤인스를 내려다보는 눈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경멸이었어요. 입으로 쏜 게 아니라 실력으로 맞춘 겁니다. 해킹 운운하기 전에 발밑 증거부터 주워 보이소. 헤인스의 시선이 구두 앞 파편 위에 멈췄어요. 아지랑이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우기려면 이 파편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55도 사막에서 갓 떨어진 실물 증거 앞에서 해킹을 들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헤인스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의 파편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포시즌스 스위트룸 침대에 양복도 벗지 않은 채 누웠습니다. 55도 사막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벽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바닥에 엎드린 순간 호텔 전체 조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왔어요. 사이렌이었습니다. 코드 레드. 리야드 전역의 방공 경보가 밤하늘을 찢어버렸어요. 걸프전 이후 30년 만에 듣는 실전 사이렌이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울리면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걸요. 호텔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우디 경호원들이 알 나세르 차관을 부축하며 지하 방공 벙커로 내달렸어요. 헤인스가 양복 상의도 걸치지 못한 채 와이셔츠 바람으로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36년 본능으로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지하 벙커로 향하는 계단을 4칸씩 뛰어내렸어요. 지하 방공 벙커에 도착했을 때 벙커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사우디와 미군 합동 오퍼레이터들이 콘솔 앞에서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찍힌 붉은 점들을 세어봤습니다. 53개.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포화 공습이었어요. 53발이 리야드 인구 밀집 구역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미군 오퍼레이터들이 패트리엇을 가동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시에 섞여 들어오는 복합 타깃을 패트리엇의 구형 소프트웨어가 분류하지 못했어요. 자폭 드론 대열 일부를 민간 항공기로 오인하는 치명적 에러가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패트리엇이 34발을 잡았어요. 간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였어요. 19발이 1차 방어망을 뚫었습니다. 스크린에 19개 붉은 점이 리야드 시내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어요. 착탄까지 3분. 벙커 안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우디 오퍼레이터 하나가 콘솔 위에 이마를 박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발이 리야드 시내에 떨어지면 수백만 시민이 잠든 거주구역이 불바다가 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착탄까지 2분 30초.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서민재였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기도하는 와중에 이 사내만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서민재가 미군 통제망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방공체계 통제 라인을 강제로 우회하는 작업이었어요. 19발이 뚫린 건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엇 통제망 아래에서는 천궁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군 서버가 교전 우선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서민재가 그 서버를 우회한 겁니다. 권한도 승인도 없는 월권이었어요. 하지만 착탄까지 2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17번 울렸어요. 엔터키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벙커 바깥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천궁 발사대 12기의 발사관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19발의 요격탄이 화염을 뿜으며 사출됐어요. 스크린에 파란 점 19개가 떴습니다. 붉은 점 19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벙커 안비명이 멎었습니다.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파란 점이 붉은 점에 닿는 순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충돌. 벙커 천장 너머로 폭발음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리아드 밤하늘에서 빛이 터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쇄 폭발이 하늘을 밝혔어요. 7, 8, 9, 10. 붉은 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2, 13, 14. 벙커 안 누군가가 주먹을 쥐었어요. 15, 16, 17, 18.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19번째. 붉은 점이 리아드 시내 상공 3km 지점에서 소멸했어요. 스크린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 19개가 전부 사라졌어요. 파편 피해 제로. 사상자 제로. 벙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환호가 터지지 않았어요. 너무 가까웠거든요. 수백만 명이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안도보다 먼저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우디 오퍼레이터 하나가 콘솔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서민재를 바라봤어요. 이 사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9발의 요격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출근해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리아드 방어가 끝난 직후 벙커 안에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질서의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경쟁국 기술자 노암 샤레브가 항공 요격 로그를 직접 받아 검증했어요.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요격 로그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9발의 궤적 요격 시점, 파편 낙하 좌표. 숫자들이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노암의 눈이 숫자 위를 훑어갔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노암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썼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답은 나온 거였습니다. 19발 100%. 실전에서 노암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태블릿 화면 숫자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벙커 안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기술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노암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언돔 설계자인 내가 보증하지. 목소리가 낮았지만 벙커에 반사되어 구석구석까지 박혔습니다. 이 요격 로그는 인류 방공 역사상 가장 완벽한 데이터요. 헤인스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노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발 복합포화 야간 기습 조건에서 100% 요격을 기록한 시스템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소. 아이언돔도 못하는 일이요. 이스라엘의 국보급 기술자가 자국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헤인스가 외쳐왔던 조작 운운은 그 한마디로 숨통이 끊어졌어요. 그때 벙커 출입구 쪽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이 일제히 진입했어요. 완전 군장에 자동 소총을 가슴 앞에 대각선으로 걸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우디 군복의 사성 장군 견장. 파이살 빈 하무드. 사우디아라비아군 합참의장이자 왕실 근위대 총사령관. 이 나라 군사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무장 상태로 방공 벙커에 직접 내려온 겁니다. 벙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알 나세르 차관이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사우디 오퍼레이터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합참의장의 눈이 벙커를 한 바퀴 훑었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시선이었어요. 파이살의 시선이 스크린에 멈췄습니다. 패트리엇의 요격 기록과 천공의 요격 기록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패트리엇 53발 중 34발 요격, 19발 미요격. 천공 19발 중 19발 요격, 100%.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헤인스가 합참의장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변명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헤인스가 두 걸음 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경호원이 움직였습니다. 자동 소총 개머리판이 헤인스의 가슴팍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헤인스의 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등이 콘솔에 부딪히며 모니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헤인스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양복쟁이가 개머리판에 찍혀 바닥에 엎드린 꼴이었어요. 파이살 합참의장이 걸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헤인스를 밟을 듯 지나쳤어요. 미군 장교들이 서 있는 구역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통과했습니다. 콜브룩이 고개를 숙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합참의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벙커맨 안쪽 한국 대표단이 서 있는 곳까지 일직선으로 걸어갔어요. 강희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벙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파이살 합참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디 군부 서열 1위가 사성 장군 견장을 단 사내가 한국 대령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강희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경례를 받는 것도 사양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벽에 걸린 직통작전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포대에 하달한다. 지금 즉시 미군 통제망을 단절해라. 벙커 안에서 3명의 사우디 장교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콘솔 뒤편으로 돌아가 패트리엇 메인 서버에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미군 오퍼레이터 하나가 손을 뻗었어요. 잠깐, 이건 미군 자산입니다. 사우디 장교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케이블이 뽑혔습니다. 금속 커넥터가 분리되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동시에 메인 스크린 2개가 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고가 떠있던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30년 동안 사우디 방공망의 두뇌 역할을 해왔던 미군 서버의 전원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파이살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요. 이 시간부로 사우디 방공 지휘권은 100% 한국이 통제한다. 모든 방공 자산의 운용 권한을 즉시 이양해라. 사우디 장교들이 콘솔에 새로운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꺼져 있던 중앙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미국 국방부 로고가 있던 자리에 태극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벙커의 가장 큰 화면, 사우디 방공망의 심장을 상징하는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에 태극기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번갈아 빛났어요. 그 아래로 한글이 떴습니다. 통합방공 지휘체계 대한민국.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승전 보고나 계약 발표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희현과 윤태성은 해안가에서 파편을 줍고 있었어요. 뜨거운 모래 위,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들 사이를 하나하나 손으로 걸러내는 장면. 저는 그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리야드에서 차로 3시간 거리 페르시아만 해안이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걸었어요. 자폭 모함의 잔해가 파도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들이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2명. 한 명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모래밭을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윤태성이었습니다. 화상 흉터 가득한 팔뚝으로 탐지기를 쥐고 빗소리가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모래를 파헤쳤어요. 날카로운 쇠조각을 하나씩 주워 올려 허리에 찬 자루에 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강희현이 장갑을 끼고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뙤약볕이 두 사람의 등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마셔야 할 사람들이 땡볕 아래 파편을 줍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강희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땀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희현이 주운 쇠조각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벨 만큼 뾰족했습니다. 우리가 쏜 파편입니다. 사우디 해안에 아이들이 놀러옵니다. 이런 파편에 발이 베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희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영웅의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군인의 어조였어요.
저는 그 파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아직 미지근한 열기가 남아 있었어요. 36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저는 방공작전을 설계했어요. 미사일을 쏘고 요격률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쓰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 번도 파편을 주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쏜 것들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을 팔았어요. 한국은 미사일을 쏘고 파편까지 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손바닥 위 쇠조각만큼이나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36년의 맹신이, 서방의 오만이, 에어컨 밑에서 주가를 올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래밭 위에 무릎이 닿았어요. 파편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강희현이 저를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며 다음 파편을 주러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워싱턴 DC 캐넌 하우스 오피스 빌딩 앞에 줄지어선 검은색 세단들 사이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양복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손수건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해안가에서 주운 미사일 파편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쇠조각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의원 군사위원회 특별청문회장. 대리석 기둥과 마호가니 패널로 장식된 이 공간은 미국 방산업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양복 차린 국회의원들이 반원형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펜타곤 고위층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마이크 옆에 서류 한 뭉치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준비한 증언 대본이었어요. 대본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에서 패트리엇이 뚫린 건 사우디 통신망의 노후화 때문이며 한국 장비가 미군 체계에 무단 개입하여 혼선을 초래했다는 시나리오였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증인 제임스 에이스 랜돌프 전 중장을 증인석으로 소환합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입 앞에 놓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수십 개가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어요. 뒷줄에 앉은 로키드 마틴 임원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대본대로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어요. 위원장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랜돌프 전 중장, 2025년 12월 리야드 방공 사태에서 한국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미군 패트리엇 체계가 방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조작된 질문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 대본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한 줄 한 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대본 위에 올라갔어요.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로고가 페이지 상단에 박혀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로고 아래 일했습니다. 하지만 양복 안주머니의 파편이 허벅지를 눌렀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옷감을 뚫고 살을 찔렀습니다. 강희현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사우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대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초점을 맞췄어요. 로키드 마틴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대본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한 번에 두 조각으로 갈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찢어진 종이를 다시 잡고 네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찢었어요. 8조각. 종이 파편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뿌려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파편을 꺼냈습니다. 석 달 동안 품고 다녔던 사우디 해안가의 쇠조각. 마호가니 단상 위에 파편을 올려놓았어요. 쨍. 금속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어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한국 장비의 결함이 미군 체계를 방해한 사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새벽 리야드에 53발의 복합포화 공습이 쏟아졌습니다. 미군 패트리엇은 34발을 잡았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로 19발을 뚫렸습니다. 뒷줄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19발이 수백만 시민이 잠든 리야드 시내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3분이었어요. 벙커 안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 3분 안에 한국의 엔지니어 한 명이 미군 통제망을 우회하고 천공 방공 체계를 독자 가동했습니다.
19발의 요격탄이 19발의 탄도를 전부 격추했어요. 100%. 파편 피해 제로, 사상자 제로. 방산업체 임원 하나가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이 보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 파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 쇠조각이 사우디 해안가에서 주운 미사일 파편입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해안가에서 한국 군인 2명을 봤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뙤약볕 아래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우디 아이들이 발을 다칠까 봐요. 청문회장에 기침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36년을 펜타곤에서 보냈습니다. 방공작전을 설계하고 미사일을 팔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쏜 파편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 파편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자본과 로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파편이 증거입니다. 방산과 동맹의 새로운 기준은 저 작고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성입니다. 파편을 든 손이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빛났어요. 무거운 침묵이 청문회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박수 한 번이 울렸습니다. 옆자리에서 한 명이 더 일어났어요. 두 번째 박수. 반대편 줄에서 세 번째가 일어섰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쳤어요. 길립박수가 파도처럼 청문회장을 덮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 소리가 뒤섞여 천둥처럼 울렸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로 파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사우디 모래가 아직 묻어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36년의 군 생활 중 가장 긴 박수였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55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필터를 갈아 끼운 기술자를 위한 박수였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엔터키 하나로 19발을 막아낸 연구원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뙤약볕 아래 남의 나라 아이들을 위해 파편을 주운 군인을 위한 박수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강희현, 윤태성, 서민재, 오세준. 이 이름들이 오늘의 청문회장보다 훨씬 무거웠어요.